제가 이 선거 사무실 캠프 빌딩이 서울시청 바로 뒤쪽입니다. 공교롭게 이름이 피닉스 불사조입니다. 이게 제가 험난한 과정으로 후보 되기까지 과정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어렵지만 반드시 승리해라는 암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특히 옛날 어려운 독재 시절에 민추협, 민주화운동 추진협의회 사무실이 있던 그 빌딩입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에 다가온 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유가 제한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으로 걱정하는 검찰공화국의 그런 그림자를 걱정하는데 그걸 지켜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제 아내도 왜 국회의장의 길을 가지 떨어지기 쉬운 이 어려운 선거를 하려냐 많이 처음에는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서울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수많은 지지자들의 요구와 시민들의 바람에 온 당력을 다해서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송영길을 도구로 써서 다시 한번 이 에너지를 모아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제 처음에 송 후보의 출마를 좀 요청하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또 막상 출마를 하고 나니까 또 반대하는 소리도 나왔어요. 이제 이런 소리가 좀 이 한편에서는 또 이게 정치적 욕심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 또 어떻게 이런 시각이 나온 데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런 의심들을 불식시키기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좀. 네, 뭐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제가 개인의 정치 프로그램으로 이걸 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제가 모멸감을 느꼈을 때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명감과 그런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선 패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당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서 여기까지 전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지방선거에 이 대선 때 열심히 싸웠던 이 흐름이 다시 한번 좀 책임을 지고 일을 해달라는 흐름이 있고 0.73% 진 거니까 자수고고 뒤로 좀 물러나 있어라 라는 흐름이 있는데 그 후자의 흐름도 일리가 있는 이제 지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리더십이 상당히 불안하고 이거를 뚫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송영길을 불러냈고 이재명을 불러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송영길은 검증된 그 능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사실 인천은 완전히 부도 위기였습니다. 제가 시장됐을 때 하루에 이자를 11억씩 냈어요. 이자만 1년에 4천억, 4년 동안 1조 6천억을 갚았습니다.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하고 회색 도시 인천을 글로벌 첨단 도시로 바꿨습니다. 제가 FDI를 포린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를 서울 경기를 이기고 1등을 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추가 투자, 아지노모토, 동아제약을 비롯한 세계 최고의 바이오 산업 단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엠코 테크놀로지, 스태치팩 코리아 같은 반도체, 보잉사 훈련센터 같은 항공 MRO 산업, 그다음에 하나금융턴을 통한 이게 금융산업, 아무튼 이 인천의 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박남춘 시장이 송영길 시장 덕분에 먹고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산업의 토대를 바꿨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이 다니는 체드윅 스쿨을 송영길이 오픈한 겁니다. 서울 강남에 서울의 부유층 잘 나가는 분들의 자제를 가장 보내고 싶은 학교가 체드윅 스쿨입니다. 그걸 저 송영길이 만들었다면 깜짝 놀랍니다. 서울 시민들이. 그리고 거기에 글로벌 캠퍼스인 조지 메이슨 대학, 겐트 대학, 유타 대학의 뉴욕 주립대학의 FIT, 패션 인스티튜션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세계 최고의 패션 스쿨을 유치를 했습니다. 3,500명의 대학생이 세계에서 모여서 지금 송도 글로벌 캠퍼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GCF, 그린 클라이미트 펀드라는 세계 녹색 기후기금 본부를 유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과로 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27개의 UN 기관이 와 있는데 그중에 5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본부 조직은 단군이라 처음입니다. 송영길이 이명박 정부랑 협력을 해서 성취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길이 인천시장을 맡고 난 4년 동안 비포 애프터로 바뀌었다 이렇게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력으로 서울을 유엔 본부를 유치해서 비포 애프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막 뭐라고 했지만 그건 꼭 MB 시대 뉴타운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든 오세훈 시장이든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임차인에 대한 솔루션이 없어요. 다 개발은 다 토지주나 집주인 중심의 사고지. 서울의 임차인 숫자가 전국보다 높아요. 서울의 자가비율은 44%밖에 안 됩니다. 거의 52% 이상이 다 임차인들입니다. 상가도 마찬가지고. 세운상가도 뭐 밀어서 녹지축을 만들겠다는데 3천여 명의 임차인들의 90% 이상이 다 3천여 명의 상인 중에 90% 이상이 다 임차 상인들입니다. 그런 솔루션을 송영길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누구나 상가 프로젝트로 임차인들이 개발을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100% 쫓겨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게 오세훈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요. 그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7, 80%는 현금 정산 받아서 쫓겨나야 돼요. 이거를 솔루션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용산 문제. 오늘 제가 기자회견 하는데 저렇게 윤석열 정부가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을 졸속 이전한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뒤틀리게 만드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용산 발전에 오히려 계기가 될 거라고 지금 일종의 곡학아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권력에. 저런 자세로는 여야를 넘어서 서울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가 없다. 송영길이 있어야 바른 소리를 윤석열 정부에 전할 수가 있고 윤석열 내각이 다 끼리끼리 내각이라 그러잖아요. 옛날 아베 신조의 도모다치 내각 다 친구들인 것처럼 다 충암고 선후배 서울법대 선후배 검사 출신으로 아주 협소한 틀로 만들어낸 내각 속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야 매기 효과, 백신 효과가 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세훈 후보는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용산 이전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오세훈 시장과 용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서울 시민의 재산권과 통행권,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시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출마하시면서 좀 여러 공약 발표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그게 유엔 이제 5본부인데요. 여기 있습니다만 유엔 본부 이게 조감도 그려본 겁니다. 이게 지금 일단 용산을 이렇게 남산타워가 있고요. 해본 건데요. 지금 용산 기지창 개발한다 그러고 거기다 뭐 옛날에 30조를 투입해서 옛날 한번 실패했던 그걸 다시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막 화려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용산을 막 사무실만 때려짓고 막 이거 하면요 여의도가 죽습니다. 다. 여의도가 공실이 되고 뭔가 컨텐츠를 유치하지 않고 막 빌딩만 지어놓는다고 그냥 저절로 본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것은 그 단견이잖아요. 그래서 송영길은 여기에 유엔 본부를 유치해서 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마이스 산업과 금융 산업을 발전시켜내고 또 유엔이나 이게 오면 어떤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큰 효과가 있냐면 일단은 남북 간의 긴장이 확 완화될 거 아니겠어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서울 시민들은 심리적 안정감, 한반도의 이 군사적 긴장에 대한 이 평화를 담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고요. 유엔 기구가 오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교육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자님도 우리 어디로 지방으로 발령 났다 그러면 당장 자기 애들 학교 어떻게 보내지?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럼 만약에 유엔 직원이 서울로 파견을 받았다 그러면 당장 애들 공부시킬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송도에 G7 녹색 기후기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체드윅 스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한 캠퍼스에 다 풀로 그게 되거든요. 유치원부터. 유치원도 인기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덕분에 UN G7 직원들이 지금 체드윅을 다니고 있어요. UN 관계 직원들이 2만여 명이 온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자녀들을 별 국제학교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국제학교를 만들면 한 반반은 내국인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해외 유학 갈 필요 없이 초중고 때부터 유학 갈 필요 없이 여기서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유엔 공약 그거 뭐 국가가 해야 할 공약 아니야? 우리 시민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실감이 딱 나옵니다. 일단 평화의 보장. 완전히 서울이 한 달에 글로벌 도시가 되는 거고 2만 개 일자리. 우리 젊은이들이 국제기구에 일할 기회.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영역이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그다음에 컨벤션, 익스비션 아닙니까? 컨벤션 이런 게 제네바는 한 1년에 8,000번이 열린답니다. 우리 서울은 자리가 500에서 800. 그럼 그거 8,000번의 국제회의가 한 도시에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통역부터 안내, 뭐 코디네이터 이거 쫙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저는 또 거기 관련된 외교 공간들이 활동을 시작하죠. 그러면 저는 우리 서울의 젊은이들이 글로벌한 그 국제회의라든지 국제기구에 일할 기회를 얻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유엔 5본부 유치 공약에 대해서 뭐가 떨어진다? 유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현실성?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유치해냈잖아요. 송영길이가 G7 아무도 그때 그걸 유치해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총력을 다해서 세계 녹색 기후기금 본부를 유치한 것은 쾌거입니다. 쾌거. 우리나라 역사에 최초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다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가 저기 있잖아요. 마포 쪽에 유니세프 뭐 어린이 아동기금 그냥 여기 사무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서울 사무소, 한국 사무 아니면 동북아 사무소 이런 게 있는 브랜치 오피스가 있는 거지. 헤드쿼터가 온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처음으로 단군 이래 처음이라니까 국제기구의 헤드쿼터 본부가 온 것은 그거를 송영길은 만들어냈습니다. 야당 시장임에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제가 우리 세계 5대 강국의 주요 정치인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대의 언어를 구사하고 지금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레종 도네르 오피시에 우리나라 정치는 최고 프랑스 국가 훈장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러시아도 제가 국가 훈장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칭화대를 제가 칭화대 연구학자를 했잖아요. 칭화대 쪽 인맥으로 이 시진핑 핵심 인물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토니 블링컨이나 지금 커트 캠벨한테 내가 이제 곧 편지를 보낼 텐데요. 일본의 고노다로 가이무다이신 옛날 외무대신 출신 나하고는 17년 친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하고 반기문 총장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전폭 동의하고 같이 돕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이 되면 모시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로. 어저께는 윤석열 당선인하고도 만났어요. 여기 봉은사 자승 스님한테 같이 오찬을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 내정자. 나보다 인사말 한마디로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이 5본부 유치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업적이 될 것이다.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의 문제는 가장 큰 게 지금 부동산 아닙니까? 서울의 부동산은 최소한 1년에 7만 호, 8만 호가 공급돼야 되는데 이번 한 2만 호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내년 가도 한 5만 호 정도? 이게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4년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초기에 공급을 제대로 좀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최소한 그때 안 해놓은 게 지금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 때도 그런 점에 대한 좀 부족함이 있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너무 규제 때문에 이걸 풀어주지 못하는. 그래서 일단 제가 내일 기자회를 통해 40만 호 공급 계약 그 플랜을 발표할 겁니다. 일단 공급을 확대시키는 게 중요해요. 공급을 확대하고 두 번째는 세제를 완화시키는 거, 부동산. 그래서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종부세, 양도세를 완화시켰고 이번에 공약으로는 종부세 1인 1주택은 사실상
폐지시키겠다. 양도세 중과는 유예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세제 완화. 이것은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170석 가는 민주당 대표 출신 송영길이가 국회를 설득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금융이거든요. 아니, 보증을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9억 이상이 된 아파트는 중도금 보증을 허가가 안 해줍니다. 주택공사. 근데 강북의 평균 주택가액이 9억, 강남은 2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서울은? 그러니까 이 보증을 안 해주니까 현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줘도. 그러니까 서울이 왜 전국에서 가장 자가 주택 비율이 낮느냐? 허그가 보증하는 기준을 다 넘어버리니까 집값이 9억, 10억을 그러니까 허그가 보증하는 가격 9억 이하짜리만 보증해 주는데 어떻게 사겠냐고 서울에서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로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송영길은 그에 상관없이 LTV 50%라도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누구나 집이라는 혁명적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집값의 10%만 내면 3% 이자로 10년 동안 살다가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10년 뒤에 살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오르더라도 걱정이 없잖아요, 내가.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내가 확정 분양가를 내가 받았어, 이미. 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옆집이 아무리 오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오르더라도 최초의 가격으로 사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내가 5천만 원 10% 내놓고 지금 3% 이자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연끌을 해서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고 주택부금 이자를 물고 사는 것이나 그냥 내 집은 아니지만 임대차이지만 똑같이 이자를 내고 사는 거나 틀린 게 없어요. 단지 여기는 그 차이는 뭐냐면 연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놓고 이자를 물고 있지만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이자 부담이 크더라도 버티겠다는 게 우리 일반적인 심리인데 송영길의 누구나 집은 집값이 안 오르니까 굳이 연끌을 해서 비싼 이자를 내고 집을 사지 말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임대차 하는데 싸게 누구나 보증으로 신용금이 낮더라도 3% 이자를 줄 테니 그거를 내고 살다가 10년 뒤에 최초 분양가로 내가 사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으로 이전 등기 안 됐지만 거기에 신탁되면 형성권이 등기가 됩니다. 살 권리, 콜 옵션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값이 5억짜리고 살고 있는데 10년 뒤에 10억으로 이제 2배로 뛰었다 그래요. 2배로 뛰죠. 요즘에 5년 만에도 2배로 뛰었으니까. 그러면 LTV 50이라도 5억이 대출되잖아요. 10억이 됐으니까. 그럼 확정 분양가로 살 수 있으니까 5억 중에 5천만 원 내놨고 4억 5천만 원만 빌리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니 그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떨어지면 안 사면 돼요. 사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권리, 옵션이기 때문에. 그냥 집값 떨어지면 그냥 임대로 사는 게 낫지. 집을 굳이 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혁명적인 제도다. 그럼 물어봐요. 민간인들이 그럼 과연 이익이 없는데 그럼 들어오겠냐? 지금 들어왔잖아요. 지금 제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이야기에서 한 10,000세대가 지금 경기도 일원에 안양 시흥부터 지금 이제 사업자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게 누구나 집인데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내용을 풀어서 확정 분양가 공공지원 임대주택, 분양형 임대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확정 분양가 공공지원 분양형 임대주택.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 SH공사가 23만 호부터 누구나 집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생각할 수 없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은 계속 화려한 이야기만 하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공급이. 자기가 1년만 되면 집값을 잡겠다고 그때 전에 자기가 시장 당선되면 바로 집값 잡겠다. 어떻게 집값이 잡혀져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이제 말씀하시기를 또 오세훈 후보의 경쟁이 아닌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승부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고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0.73% 이겨가지고 지금 권력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0.73% 졌지만 바로 깨끗이 승복했잖아요. 부정선거라고 우리가 데모를 한 번 했어요. 우리 지지자들이
뭐 경선 결과를 투표 결과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훌륭한 민주주의적인 정당이 어디가 있어요, 사실. 거꾸로 해봤다고 보죠. 우리가 0.73%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윤석열 후보가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극기부터부터 시작해서 국회가 다 엎어졌을 거예요.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부정선거했다고.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윤석열 당선자와 그 극렬 지지자분들은 우리 태도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훌륭했는지 제가 외교관들 많이 알잖아요. 다 찬탄을 금하지 않습니다. 와, 놀랬다. 172석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집권 여당이 0.73으로 졌는데도 국회에서 뭐 부정선거 조사 특위를 만난 뭘 한 것도 아니고 깨끗이 인정했죠. 그랬는데 지금 내가 구성하는 거나 보면 완전히 그냥 내로남불은 저리 가라잖아요. 오죽했으면 조국 장관이 저렇게 난리를 치겠어요. 지금 뭐 정호용이라든지 한동훈 이걸 보면서 지금도 서울시에 다녀보면 텔레비를 안 봅니다. 밥도 안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마음을 달래서 국민을 통합시키려면 송영길을 뽑아줘야 텔레비 볼 일이 생긴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분들도 이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 망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그 정권인 우리 정권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발전해야 되는 거니까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협력과 통합은 뭐예요? 나눠야지 통합이 되는 거지. 지 혼자 밥 다 먹고 배고픈 사람 있는데 같이 밥상에 초대해서 숟가락 하나 안 얹어놓고 자기 혼자 막 밥 먹고 배부른 사람한테 국민 통합하자고 하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화합이라는 것은 화합이라는 건 벼화자의 입구입니다. 이 쌀이 입에 들어가야 화합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밥을 나눠야 화합이 되잖아요. 쌀을 자기 혼자 먹고 배고픈 사람하고 화합하자 그러면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지방 권력은 특히 서울은 민주당이 해야 국무회의에 유일하게 들어간 시장이 서울시장인데 좀 47.8%의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2.37% 합하면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이 찍어준 국민을 대표한 한 명의 국무위원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나 국민 화합을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려 끼쳐드린 거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당대표로서 대표 되자마자 이에 대한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세금은 징벌적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종부세를 9억에서 11억으로 양도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면세점을 올려서 세금을 감면했습니다. 그것조차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의원들과 청와대 반대가 있었지만 제가 그것을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500% 인상과 30년 안전진단 기준 면제, 세입자 우선 변제, 초과 이득세 부분에 대한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문제에 대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 해법이 이 규제 완화의 공급 확대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윤석열 당선자나 오세훈과 송영길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시지만 저는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고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N 5본부 유치를 통해서 우리 서울이 앞으로 걱정되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북한의 7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도발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UN 5본부 유치와 이를 통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마이스 산업 발전, 글로벌 교육의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도위기에 인천을 살렸던 행정 경험을 갖는 송영길, 5선 국회의원과 당대표로서의 정치력을 가진 저 송영길에게 서울을 글로벌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서울 28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요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일요서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게 되면서 이렇게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리 일요서울이 28년 동안 싸웠던
경륜과 경험을 기초로 더욱더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정론 신문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